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폭염과 폭우의 여파로 채소값이 전반적으로 강세인데요. 전통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무려 2만 원대로 치솟았다고요? 야, 이거 실합니까? 가짜뉴스 아닌가요?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는 배추값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하는 평균 가격과도 2배가량 차이가 벌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올 가을엔 각 가정에서 배추김치 담글 엄두가 더 안 날 것 같습니다. 각종 채소 양념비까지 하면 차라리 사 먹는 김치가 싸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은 식품업체들도 배추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포장김치 생산 출고에 영향이 미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대로라면 올 겨울에 김장 할 수 있을까요?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출하되는 가을 배추 물량이 풀리면 가격이 지금보다는 안정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도 역부족일지 시장에는 중국산 배추까지 풀릴 거라고 합니다. 중국산 김치는 먹어봤어도 배추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중국산 배추로 김장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요? 모쪼록 가을 배추가 풀리면 공급도 가격도 안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경환님이 옥상 텃밭에 심은 배추 100포기 성공했으면 하고 보내셨는데 제대로 투자를 하신 게 아닐까. 네, 경환님 좀 생각을 해보시죠. 한 절반은 먹고 절반은 파는 게 어떨지. 네, 추천드리면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 등에 대해 말씀 나누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가 추석 명절이었는데요. 올해 명절 선물로 인기가 좋은 국산 송이버섯이 부족해서 중국산 송이가 많이 팔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쌀 농사가 풍년이면 송이버섯은 흉년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벼는 기온이 높고 일조량이 풍부하면 잘 자라고요. 반면에 송이버섯은 저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다들 너무너무 더우셨죠. 그러니까요. 또 어제는 네. 또 갑자기 저녁에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여름 이불 덮고 자다가 너무 추웠는데요. 어쨌든 7월 말 장마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 며칠 전까지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벼는 잘 자라긴 합니다만 일단 10월 달까지 태풍이 없으면 올해는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을의 진미, 송이버섯은 올해 흉작이었다고 합니다. 송이버섯 전문가들에 따르면 송이는 기온이 12도에서 25도로 떨어지고 송이버섯이 기생하는 소나무 뿌리까지 촉촉할 정도로 습기가 있어야지 잘 자라는데 올해는 이런 날씨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네, 날씨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지금 없는데 국산 네. 송이버섯이 그래서 더 귀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배추처럼 중국산 송이버섯이 우리 시장에 등장한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배추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네. 중국 관영 CCTV가 연휴 기간 동안에 이 한국의 전통시장을 둘러봤는데요. 한국산 송이버섯이 거의 없고 그 빈자리를 중국의 윈난성, 지린성에서 들여온 송이버섯이 대체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산 송이버섯이 시장에서 500g에 16만 원 정도에 팔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년보다 20% 올라간 가격이었습니다. CCTV는 한국산 송이가 자라기에 적당한 습도 그리고 기온이 15도에서 25도 안팎이었는데 올해 날씨가
거의 최근까지 네. 30도 오를 정도로 폭염이 있었고 또 평년 대비 10%에 그친 강우량 때문에 송이버섯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 언젠가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 도토리현이 식품 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도 비슷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식품 사막이 무슨 말인지 먼저 얘기해 주세요. 말 그대로 사막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황폐하다? 아무것도 없다. 황량하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식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걸 말하는 건데요. 1990년대 영국의 한 공공주택 지역에 사는 주민이 신선식품을 쉽게 구하지 못할 현상을 설명하면서 처음 나온 그런 개념입니다. 일본은 도시 기준으로 거주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식료품점이 없는 곳을 살고 있는 노인네에서 쇼핑 난민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정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약자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이른바 쇼핑 난민에 속한다고 합니다. 도토리현은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지역의 마트가 문을 닫으면서 식품 사막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디맨도 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 이제 디맨드인데 네네. 일본어로 그냥 디맨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요구한다. 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식료품점이 없는 곳과 있는 곳을 연결해주는 수단이고요. 수요자 요청에 따라서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을 데려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동승 택시도 눈길을 끄는데요. 여러 이용자가 택시를 예약하면 합석해서 가까운 식료품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 우리 예전에 이렇게 신촌에서 놀다가 집에 가기 힘들 때. 아니요? 전 죄송합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적이 옛날에 예. 있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요즘은 AI가 있으니까 가장 빠른 경로를 여러 사람이 타더라도 이렇게 가면은 가장 빠르니까 이동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요금은 거리와 상관없이 300엔 3,000원 조금 안 됩니다. 요즘 네네. 환율 따르면. 그리고 이제 고령자가 도심과 외곽을 이어주는 철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요. 정기권을 제공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좋은 사례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느냐라고 봤더니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재원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인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태양광 패널 이제 설치하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곳곳에 설치해서 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판매되는 전기에서 나온 수익을 통해서 동승 택시를 운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고요. 또 교통수단에 투입되는 인력 공급 문제는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같이 한다는 것이 지방정부 입장입니다. 도토리현 관계자는 디맨도 버스 운행 그리고 식료품점 서비스 개선, 고령자 중심의 구매 환경 조성처럼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여러 지역들이 많고 그래서 예산도 잘 분배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결국 세계무역기구인 WTO에서 다루게 됐는데 네. 이와 관련한 첫 번째 관련 절차가 시작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3일 날 세계무역기구 WTO에 협의 요청 개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협의 요청은 WTO 분쟁 해결 절차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이고요. 분쟁 당사국 간의 양자 협의를 통해서 조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당사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럽연합은 패널 구성 등 WTO 개입을 요청하는 정식 제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연합의 WTO 협의 요청은 중국이 유럽산 유제품에 대해서 반보조금 조사를 착수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중국이 단기간 내에 근거 없는 혐의 그리고 불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무역 방어 조치를 취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번 유제품 조사가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무역 조치라 판단해서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하지만 중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반보조금 조사는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홈페이지 통해서 유럽연합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 신청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고요. WTO 회원국으로서 일관되게 신중하고 자제력 있게 무역 구제 조치를 사용하였고 유럽연합의 이번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는 중국 법률에 근거한 것이자 중국 국내 산업의 신청에 응한 것이다라고 근거를 댔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분쟁이 더 격화될 것 같고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종이팩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곰팡이랑 박테리아를 활용해서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독특한데요. 네. 네. 테트라팩이라고 테트라팩. 네, 예. 저희 우유 종이팩 뒷면에 보면 이렇게 마크가 있는데요. 네. 이게 다국적 식품 포장 가공 회사입니다. 음료 식품 포장재를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전 세계 160곳에 수출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우리나라 서류 식품 등에도 이 서울우유. 네, 네. 테트라팩 사용하고 있는데 멸균팩 제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해당 제품은 재활용 가능한 종에다가 재생에너지를 써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이렇게 식품 포장재를 넘어서서 직접 새로운 식품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 회사의 안데르슨 사장이 쇠고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전체 노력을 만약에 100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거기서 섭취한 단백질은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활용해서 단백질 생산하면 100의 노력으로 40 이상의 단백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 원료가 바로 곰팡이, 박테리아가 되는 겁니다. 일단 미생물은 버섯 뿌리 등에서 잔을 채취하고 미생물을 곰팡이로 만들 때는 인슐린을 배양하는 것처럼 같은 방식의 세포 배양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배양기는 세계 어디에서든지 실내에 두기만 하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농지가 없더라도 이런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기후변화 영향도 덜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미생물 배양하기 위해서 설탕을 먹이로 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산화탄소를 먹이로 해서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당 기술이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 발효를 통해서 대체 식품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안데르슨 사장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높은 가격, 법적 규제가 장애물인데요.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 싱가포르에서 관련 규제가 좀 풀리게 되면 세계적으로도 해당 식품이 시중에서 팔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배양육을 금지하기로 했다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배양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파괴되고 또 미래 식량 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서 이제 만든 배양육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네브래스카 주지사는 2025년까지 배양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진 필렌 주지사가 배양육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최근에 서명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알라바마 주에서 네브라스카 주가 세 번째로 배양육을 금지하는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배양육을 왜 금지하는 건가요? 축산업계랑 갈등이 있어서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해당 명령은 배양육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요 조치가 도입되는데 일단 주정부 기관이 배양육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공공식품 프로그램에서도 또 제외가 될 것이고 주정부와 협의해서 이제 그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 측은 실험실에서 배양된 배양육을 선호하는 기존 배양육 생산업체를 차별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규칙을 지켜야 되고 마지막으로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양육은 명확하게 이게 배양육이다라고 라벨을 부착해서 진짜 육류와 소비자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진 필렌 주지사가 사실은 실제 돼지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주입니다. 그래서 물론 취지는 농업축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이런 조치가 소비자 건강,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라기보다는 혹시라도 좀 업계 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배양육이 기존 육류보다도 기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과 같은 주지사 주장 일부가 또 수많은 과학자에 의해서 이의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또 여러 환경 전문가들은 배양육을 재생에너지로 만들게 되면은 기존 육류 생산에 비해서 훨씬 더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토지,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에 미국 농무부가 배양 닭고기가 인간의 섭취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이미 승인한 바 있긴 합니다만 주에 따라서는 또 배양육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켜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배양육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고 또 기존 축산업자들과의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야, 배양육을 둘러싼 논란 앞으로 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야, 추석 때 진짜 더웠잖아요. 네,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옷이 바뀌어요. 와, 네. 이제는 아침에 출근할 때 살짝 춥다 느낌 정도까지 오는데 네. 관장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을이 갑자기 확 다가왔습니다. 그러게요, 예. 아침 저녁으로는 추위까지 느낄 정도인데요. 언제 더웠던가 하는 생각에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까지 벌써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쵸.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추석 연휴 동안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관계로 농사일과 또 집안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씨앗들이 이제 물이 익는 계절이라 서둘러 수확하고 건조하고 또 이렇게 까부르는 그런 갈무리 작업들이 이렇게 무척 많아져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세종에서 한 청취자분께서 안부와 함께 전화 문의를 하셨는데요. 어떤 일로 전화를 하셨대요? 옥수수를 정말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옥수수를 사다가 쪄서 냉동실에 1년치를 1년치를 예, 쌓아놓고 개인이? 네, 예. 쌓아놓고 드신다는 분이셨는데요. 요즘 건강이 좀 이제 걱정돼서 이렇게 전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건강.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 옥수수는 모두 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아니냐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옥수수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진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아하. 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사실은 GMO가 없습니다. 씨앗도 GMO가 없기 때문에 사서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GMO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우에도 GMO 농산물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AT센터에서 있었던 농업박람회에서도 네. 토종씨앗 나눔 행사를 할 때 GMO에 대한 걱정 때문에 토종씨앗을 찾는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옥수수는 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는 얘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네. 대한민국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에 대한 규정은 주로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명 LMO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과 식품위생법, 그다음에 농수산물 관리법 등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GMO 씨앗이 국내 유통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국내 생산된 1차 생산물에 대한 이런 GMO 농산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가공식품에는 포함될 여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GMO 수입 1위 국가라고 해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가공품에 주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 가공품에 예. 많이 쓰인다. 예. 이 또한 이제 식품위생법에 식품 첨가물에 GMO 원료가 들어갔을 때는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식품들의 경우에는 첨가물 표시를 꼼꼼하게 살피는 소비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입된 가공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친환경 표시, 오가닉이라고 하는 표시가 된 상품을 구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외국에서의 친환경 인증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GMO 원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친환경 상품을 찾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걱정은
됩니다.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가공품으로 상자째 이렇게 사서 먹는 것은 표시를 볼 수 있지만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못 보죠. 예, 바로 예. 그 포장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우려의 지점도 있긴 합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져야 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가축들에게 먹이는 사료의 경우에는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 재료는 옥수수와 같이 분쇄하거나 유채나 목화처럼 기름을 짜고 남은 껍질을 사료에 포함시키지만 의외로 목장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분쇄되지 않은 종자들이 발화해서 자라고 있는 모습들을 가끔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농사에 쓰는 퇴비도 이런 축분들을 이용해서 또 퇴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일부 퇴비에도 섞여 있을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래서 소목장 주변에서 목화꽃이 많이 보입니다. 유채꽃도 가끔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이런 관리의 구멍들이 농가 현장에서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재배하고자 했던 식물들이 이들 식물에 꽃가루가 이렇게 날아와서 또 이렇게 교잡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정상적인 작물이 이렇게 GMO에 의해서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물들은 자라는 대로 이렇게 제거해야 하고요. 제거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의심될 경우에는 식물의 잎이나 열매를 따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센터에다 이 샘플을 보내시면요. 유전자가 오염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런 방법이 있네요. 네. 이런 수입 종자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겠죠. 네, 예. 많이 들어옵니다. 종자로 들어오는 경우는 종자용으로 재배용으로 종자용이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지만 GMO는 특히 근데 종자 수입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이제 꽃밭 또는 이제 축제를 위해서 보리밭이나 유채밭 이런 것들을 꾸미면서 해외에서 많은 씨앗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수입하기도 하고 농가들이 대행해서 수입하기도 하지만 통관 과정에서 이런 수입 종자들의 경우에도 면밀한 조사와 검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GMO가 섞일 가능성들은 없습니다. 근데 꽃이나 열매를 보기 위해서 조경용 목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꽃이 피고 그러면 다시 또 씨앗이 맺힐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또 모두 베어버리고 다시 씨앗을 수입하는 또 실정이라고 합니다. 가급적 수입보다는 씨앗을 채종해서 씨앗 수입으로 막대한 예산을 허비하는 관행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농업 관련 신문사에서 한 기자분께서 왜 축제를 끝나면 다 씨앗을 다시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도대체 계속 수입하느냐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해 오신 게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수입 종자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씨앗을 맺지 못하는 종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종자 또는 이제 자살 종자라 그래서 씨앗이 맺지 않는 그런 종자가 이제 종자를 수입할 경우도 있는데 뭐 보리처럼 이런 것들은 또 열매를 보기 위한 거니까요. 계속 사실은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축제를 이어가는 관행도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니까 너무 큰 예산 낭비 같다는. 네. 그 씨앗을 받아서 뿌리면 될 텐데 꽃 딱 한 번 보고 다 베어버리고 그죠? 네. 아깝습니다. 예. 예산 낭비가 조금 줄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텃밭. 텃밭은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건가요? 이제 추분이 지나서 낮보다 밤이 더 길어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월동작물을 한로 전까지, 한로가 보통 10월 10일경이거든요. 네. 예, 이 전까지 이제 파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을이 깊어지기 전에 이렇게 겨울날 양분을 뿌리에 비축하기 위해서는 한로 전에는 시금치, 고수라든지 이런 월동작물들 반드시 이렇게 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나물 종류의 씨앗도 봄에 뿌리려면 얼렸다가 이렇게 뿌려야 되거든요. 그런 추나 처리 과정들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산나물 종류의 씨앗도 가을에 파종하는 게 좋습니다. 꽃 중에서도 우리 과꽃, 가을에 피는 과꽃이 같은 그런 꽃들도 보통 가을에 파종해야 겨울 동안에 얼렸다 풀렸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씨앗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11월 중에 양파와 마늘을 파종할 때에는 상추 씨앗이나 시금치 씨앗을
그 고랑에다가 이렇게 파종해서 이른 봄에 길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수확하고 남은 줄기나 또 잎을 모아서 퇴비를 만들기 좋은 계절도 네네. 또 봄과 함께 가을입니다. 한여름에 이런 퇴비를 만들면 바깥 기온이 너무 고온이기 때문에 이게 발효 단계에서 이제 부패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기온일 때 발효시키기 아주 좋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농사에서 나온 잔재들을 잘 모아두셨다가 지금 퇴비 만들기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생태 농업의 출발은 사실은 외부에서 투입재를 구입하거나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밭, 내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을 흙 속으로 그리고 작물로 되돌리는 순환에서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답변 못 해드린 것부터 살펴볼게요. 2412님, 자가 수정이 되는 제니키위 한 그루가 있는데 매년 엄청 많이 열리는데요. 이 구슬 크기 정도 크고는 더 이상 크지 않고 마르는데 네. 원인이 있을까요? 나무에 가축분 퇴비밖에 안 하는데 혹시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서일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많이 열리면 솎아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가 달리는 그 가지를 결과지라고 하는데요. 이 결과지가 가는 것은 열매 하나만 남기고요. 좀 그 굵은 결과지는 한 3개 정도 달게 해서 적당히 솎아줘야지. 솎아주지 않고 이걸 다 내가 수확하겠다고 하면은 영양분이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솎아주는 작업은 그 열매 열리고 나서 한 2주 정도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크기가 열매가 커지는 동안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적관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네. 가지는 이제 그 키위 밑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거든요. 꽃술이라고 하는데 그 꽃술을 좀 빨리 좀 없애줘야 돼요. 깨끗하게. 네, 그 꽃술이 있으면 이제 균핵병이라고 하는 병이 와서 열매에 병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작업들을 잘 해주시면 키위 열심히 이렇게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처음에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많이 관장님 달렸으니까. 쫙 폈으니까 네. 됐다 이랬는데 사실 마음을 되게 독하게 먹어야 되네요. 네, 그렇죠. 제대로 모든 솎아주고, 과수는 예. 모든 과수는 마찬가지로 열매를 열리면 모든 과수가 다 열매를 고루 키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아니겠습니까? 예. 다 애정이 가니까 나무는 다 자기 자식이잖아요. 씨앗들이 열매들이. 그래서 농부가 열심히 솎아줘서 튼실하고 예쁘고 또 이제 이렇게 납작과라든지 아니면 기형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먼저 솎아주고 그다음에 적당한 개체만이 이렇게 남겨서 모두가 좀 통실통실하게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적과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4554님, 배추 씨앗을 심었는데 벌레가 다 갉아먹었어요. 한랭사를 씌웠는데도 실패를 했는데 그 토양 소독을 안 해서 그런지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법이 없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씨앗은 어떻게 분양받을 수가 있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먼저 속상하겠네. 예. 저도 이제 배추 너무 고온일 때 심게 됐잖아요. 올해 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벌레가 창궐해서 저도 거의 망사 그 그물망 수준의 이제 배추도 보이고요. 네, 벌레가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여기 이제 한 행사를 씌워서 벌레가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땅속 벌레들이 또 의외로 땅속에 남아있던 토양 소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땅속에서 벌레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 배추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칼슘 석회질의 칼슘질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칼슘 거름을 이렇게 좀 많이 해주시면 칼슘 거름. 네, 좀 그 속에서부터 새로 나오는 이제 잎들을 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재배는 친환경 약재가 있긴 하지만 예방 수준의 약재밖에 없어요. 직접 이게 병이 와서 그것을 없애거나 죽이는 그런 약재는 그건 좀 어렵고. 예, 어렵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약재를 구입하셔서 자주 뿌려줘야 돼요. 친환경 약재 한 번 뿌리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5일 간격으로 뿌리다시피 해서 없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좀 병충해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추워지면 이제 병충해는 더 이상 생기지 않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싸워서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이긴 한데 이제 좀 약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죠. 예. 오히려 이제 생기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이 사실은 친환경 약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씨앗 분양 관련해서는 우리 3469님도 옛날에 논두개 앉아 된장에 찍어 먹던 고추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조성은 고추 씨앗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벌써 가을이 되니까 내년 농사를 벌써 생각하시는 분이 씨앗 분양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는데요. 예, 제가 지금 열심히 씨앗을 채종해서 여러분한테 분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월이나 2월 내년 농사 시작할 때 고추씨나 이런 그 토종 씨앗 분양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1월이나 2월입니다. 네.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함께 이제 농사일지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영업을 좀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예, 제작 비용을 좀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영업을 좀 뛰어서 농사일지와 함께 씨앗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궁금한 질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천안의 김애숙입니다. 천안의 김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관장님께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예? 편하게 질문해 주시죠. 어떤 거 궁금하신지. 예. 네. 아니, 배추를 네. 지금 시기에 잘 심었는데 네. 계속 살충제도 주고 아침마다 벌레도 잡아주고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그 안에 그 꼬갱이가 계속 먹어요, 그 벌레가. 네네. 아, 물도 자주 주고. 그런데 이게 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심었어요. 네네. 근데 또 그런 작업을 또 했는데 지금도 안 좋아요. 안에 그 꼬갱이가 다 이렇게 갉아먹어서 이거를 또 하다 심어야 되는지 그냥 둬야 되는지 아주 고민이에요. 아, 네. 어떤 벌레가 왔나요? 그때 그렇게 쬐그맣게 배추벌레가 집에 이렇게 애벌레처럼 생긴 거 그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아, 배추 흰나방 애벌레. 예, 네, 예. 네. 보통 배추 흰나방 애벌레는 고갱이를 먹지 않고 오래된 예. 잎들을 먹는데 예. 아마 이제 고갱이를 먹는 애들은 민달팽이나 달팽이일 거예요. 아. 예. 달팽이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고갱이를 먹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달팽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유인 살충이라고 해가지고 네. 주변에다가 이제 페트병을 잘라서 그 네. 안에다가 맥주를 좀 넣어놓고요. 맥주요? 예. 그래서 그 페트병을 땅에다 묻어주면 예.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아. 네. 달팽이가 달팽이가 잘라갔고요. 네, 달팽이가 취향이 맥주를 알코올 좋아합니다. 중독이었군요. 예. 네. 아. 그리고 이제 빠져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예. 그 맥주 안에다가 담배꽁초를 이렇게 담배가루를 이렇게 뿌려 놓으면 예. 바로 죽습니다. 네. 아.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유인살충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주변부로 이렇게 계란 껍질을 곱게 빻아가지고 예. 이렇게 뿌려주면 예. 달팽이들이 살이 연하잖아요. 예. 찔리는 그 계란 껍질에 의해서 예. 그쪽으로 안 옵니다.
아, 네, 아니 나가서 들어오면 주위 사람들이 저희처럼 다 그런 지금 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네. 좋겠냐, 또 다시 사다 심어야 되냐, 그냥 둬야 되냐, 다 망쳤다, 다들 그러거든요. 밭이 산 근처죠. 예. 예, 산 근처라서 특히 이제 달팽이나 민달팽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지금 몇십 년 심어봤는데 텃밭에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늘 빠짐없이 잘 듣고 있습니다. 진짜 유익한 방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잘 키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들어온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97님, 쪽파를 심으면 자라면서 왜 가늘게 자라나요? 그리고 비료는 어느 것을 줘야 하나요? 하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쪽파를 심을 때 원래 이제 꼭지 부분을 잘라주고 심으라 그러거든요. 뿌리 쪽도 이제 마른 뿌리들은 이렇게 좀 뜯어내고 꼭지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내고 심으면 굵게 자랍니다. 근데 이제 네. 아마 그 종구를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심게 되면 좀 가늘게 자라고요. 근데 이미 심으셨는데 그 가늘게 자라고 있는 걸 다시 굵게 만들 수 있는 건 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렇죠. 일단은 예. 예, 지금은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거름 충분히 하고 물 이제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비료는 어떤 걸 주는 게 좋을까요? 주로 이제 뿌리 쪽으로 이렇게 번식을 하는 작물이라서 재거름과 같은 이제 칼륨거름, 갈륨거름.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질소질의 액비 뭐 이런 형태로 같이 주시면 쑥쑥 자랄 겁니다. 3706님이 호박이 안 연다고 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궁금 보내주셨어요. 네, 아마 이제 한 여름에 더울 때는 호박이 안 열렸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호박이 봄에 이제 그 이전에 열렸던 호박들을 늙은 호박으로 키우려고 수확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새로 열리는 것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미 열린 열매에 양분을 보내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고추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따주고 수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열리면 그거 늙을 때까지 그냥 보고 있으면 새로운 열매들이 잘 안 달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장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영양분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하면 또 새로 열리는 것이 부실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요,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꼭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정우 씨에게 아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은 큰 도전입니다.